주라기 공원 일에 숨겨진 철학적 메시지 앤드오 잉진. 경이로움과 경고를 동시에 담아낸 영화 주라기 공원 1. 1993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선보인 주라기 공원 1은 영화사에 큰 획을 그은 작품입니다. 단순한 공룡 영화가 아닌 생명윤리와 과학기술의 경계, 그리고 자연의 질서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이 영화는 전세계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CG와 애니메트로닉스를 활용한 공룡 표현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고, 지금 다시 봐도 놀라운 사실감을 자랑합니다. 생명은 길을 찾는다. 는 명대사처럼 이 영화는 인간의 오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영화 정보 장르 SF, 액션, 모험, 러닝타임 123분 개봉일 1993년 7월 17일.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출연 샘 닐 로라던, 제프 골드브럼, 리처드 애튼버러웨. 관람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국가 미국 OTT 작성일 기준 정액제는 없음. 주라기 공원.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출연 샘 닐 로라던, 제프 골드브럼, 리차드 아텐보로, 사무엘 에. 잭슨, 조셉 마젤로, 바펙, 마틴 페레로, 비. 디. 웡, 웨인 나이트. 개봉 1993.07 17. 주요 등장인물 및 출연진 앨런 그랜트 박사 샘 닐. 공룡 화석을 연구하는 고생물학자. 아이들을 어려워하지만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인물입니다. 엘리 세틀러 박사 로라던. 식물학자로서 지성과 용기를 겸비한 인물.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합니다. 이안 말콤 박사 제프 골드블럼. 혼돈 이론의 전문가. 생명의 통제 불가능성을 경고하며 영화의 철학적 중심을 이룹니다. 존 해먼드 리처드 애튼버러. 주라기 공원의 창립자. 선의로 시작했지만 위험한 기술을 상업화하면서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팀 머피, 조셉 마젤로, 렉스 머피, 아리아나 리차즈. 존 해먼드의 손주들. 위험 속에서도 살아남는 아이들로 인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상징합니다. 스포일러주의. 이 아래부터는 영화의 주요 줄거리 및 결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줄거리 결말 영화 정보. 1. 꿈을 현실로 만든 주라기 공원. 억만장자 존 해먼드는 멸종된 공룡을 복원해 주라기 공원을 만듭니다. 과학자들과 투자자들은 그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섬을 방문하게 되고 공룡이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안 말콤 박사는 다른 시선을 보입니다. 생명은 길을 찾는다는 말처럼 자연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음을 경고하죠. 2. 안전 시스템의 붕괴 위기의 시작. 직원의 배신으로 보안 시스템이 마비되고 공룡들이 울타리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관광지가 단숨에 생존의 전장이 되며 인물들은 거대한 공룡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투합니다. 특히 티라노사우루스가 등장하는 장면은 영화사에 남을 명장면으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3. 도망 숨어야 산다. 랩터와 티라노사우루스의 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인공들은 공원을 탈출하기 위한 탈출극을 시작합니다. 렉스의 컴퓨터 실력, 세틀러 박사의 결단력, 그랜트 박사의 리더십이 어우러지며 숨막히는 전개가 펼쳐집니다. 결국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는 티라노사우루스가 랩터를 쓰러뜨리는 장면이 등장하며 공룡들의 세계 역시 인간이 아닌 자연의 섭리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 생명은 통제할 수 없다. 모든 공룡이 암컷으로 설계되었지만 자연은 스스로 생식을 가능케 하는 방식으로 적응해갑니다. 인간이 만든 시스템은 결코 자연을 완전히 지배할 수 없으며 자연은 언제나 자신의 길을 찾아낸다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5. 경이로움과 재앙 사이. 주라기 공원은 과학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도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 헬리콥터 장면에서 해먼드가 멀어진 공원을 바라보는 눈빛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와 책임감이 담겨 있죠.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 주라기 공원 1은 단순한 SF 영화 그 이상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영상미와 주제의식이 전혀 퇴색되지 않았고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이 대사는 단순한 영화 속 대사가 아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며 되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또한 이 영화는 기술적으로도 매우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CG와 애니메트로닉스를 조합해 만든 공룡들의 생생한 모습은 지금 봐도 감탄이 나올 만큼 사실적이고 정교합니다. 특히 1993년에 제작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수준은 거의 현대 영화와 견줄 만큼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주죠.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자연과 생명에 대해 더 겸손해야 함을 이 영화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주라기 공원 1 엔드 은돌. 사업가 존 해먼드는 공룡의 DNA를 복원해 주라기 공원을 만들고 개장 직전 전문가들을 초청해 시범 투어를 진행한다. 경이로운 광경도 잠시 내부 시스템과 보안이 무너지며 공룡들이 각자 우리에서 탈출하며 일행들은 공포에 휩싸인다. 티라노사우루스와 랩터의 위협을 피해 간신히 섬을 탈출한다. 결국 인공 낙원은 붕괴되고 테마파크는 폐쇄되었다.
하지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생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살아 숨쉰다. 그렇게 비행기 일대가 섬을 뒤로하고 날아간다. 감상 1- 연출 감탄과 공포의 완벽한 균형. 주라기 공원은 공룡이 주인공이지만 초반에 등장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말하면 진정한 주인공은 초반에 등장하지 않았다. 초반에는 기대감만 심어주고 정확한 타이밍에 주인공을 등장시켰다.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이 영화를 대표하는 장면 중 하나이자 그의 뛰어난 연출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멸종되었던 동물이 눈앞에 등장한다. 클로즈업에서 와이드로 넓어지며 초식 공룡의 전신이 드러나는 연출은 막연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주인공 티라노사우루스가 공포와 함께 등장한다. 정말 무서운 공포감은 정면이 아닌 뒤에서 다가오며 그 실체 역시 알 수 없다는 법칙을 정확하게 구현했다. 어둠 속에서 울리는 떨린 물컵의 진동, 어두컴컴한 분위기와 빗소리, 커져가는 공룡의 발소리까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감탄과 공포를 완벽하게 계산하고 배치했으며 덕분에 아직까지도 많은 공룡과 괴수 영화를 뚫고 주라기 공원이 선두에 존재하는지 알 수 있었다. 감상 2- 캐릭터 과학자, 기업가, 철학자, 완벽한 삼박자. 각기 다른 세계관을 지닌 인물들이 모였다. 생명을 연구하는 과학자 샘 리렐런 그랜트가 로라 더넬리 세틀러, 그것을 상품화하는 자본 리처드 애튼버러 존 해먼드, 마지막으로 위험성을 경고하는 철학자 제프 골드블럼, 이안 말콤. 어떻게 보면 인간 문명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샘 리렐런 그랜트가 로라 더넬리 세틀러는 공룡을 연구하는 고생물학자다. 비록 과학의 힘으로 되살린 공룡을 보고 감탄하지만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공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이며 점차 인간의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업가 리처드 애튼버러 존 해먼드는 공원의 창시자로 과학기술을 상업화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단순한 상업화가 아닌 자신이 재창조한 생명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과학자로는 가장 위험한 이상주의자다. 그를 통해 생명과 윤리의 경계를 설명한다. 다행스럽게도 탐욕은 있지만 조금 덜 미쳤다. 철학자 제프 골드블럼, 이안 말콤은 긍정적인 반응도 아니고 부정적인 반응도 아니지만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생명은 길 방법을 찾아낸다. 이 문장을 통해 영화 전체의 메시지를 던진다. 감상 3- 미장센 살아 숨쉬는 생태계, 이슬라 누블라. 이슬라 누블라는 단순한 섬이 아니다. 공룡의 생존 환경에 적합하지만 인간에게는 부적합한 생태계를 대표한다. 거대한 나무와 덩굴, 예측 불가한 기후, 정글 특유의 촉촉한 나무 질감 등을 통해 신비로우면서고 공포감을 느낄 수 있었다. 영화는 크게 2파트로 나눌 수 있었다. 빛과 어둠, 녹색과 빨간색이다. 녹색과 빛을 통해서는 생명의 자연성과 안전을 부여했지만 어둠과 빨간색을 통해 통제 실패 및 경고를 부여했다. 자연과 인간의 대립을 보여주는 미장센이며 시각적으로 주제를 표현했다. 캐릭터들의 의상도 인상적이었다. 자연을 존중하는 과학자들의 의상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색감의 활동적인 느낌을 부여했다. 반대로 사업가와 철학자는 섬에는 어울리지 않는 인위적인 느낌의 의상을 부여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업가는 화이트톤 의상을, 철학자에는 블랙톤 의상을 입혔으며 지팡이와 선글라스를 통해 그들의 오만함과 비판을 부각시켰다. 감상 4- 음악, 존 윌리엄스가 전하는 공룡 세계. 음악 속에 말은 없지만 울림으로 전달하는 힘이 있다. 각 장면을 더욱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만들며 영화 속으로 더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길잡이다. 주라기 공원에서는 대표적인 3가지 테마를 이용했다. 바로 경이로움, 경쾌함, 그리고 위협이다. 사실 음악의 테마만 보아도 이 영화 전체 흐름을 알 수 있다. 브라키오사우루스를 처음 마주하는 장면에서는 경이로움을 증폭시킬 수 있는 음악을 사용했다. 현악기와 금관악기를 사용하며 강렬한 느낌이 아닌 잔잔하게 쌓여가는 음악을 사용해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첫 발을 딛는 순간을 표현했다. 테마파크에서 가장 활약하는 사파리차를 타고 이동할 때는 빠른 템포를 이용해 신나는 기대감으로 완성했다. 앞선 파트가 있었기에 관객도 긴장감을 내려놓고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물론 더 경쾌하고 신나게 관객들은 뒤에 있을 공포를 더 두렵게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공포스러운 순간도 존 윌리엄스는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공포의 순간을 음악의 부재로 완성했다. 조금씩 타악기가 합쳐지며 불안을 극도로 끌어올리며 결정적인 순간 금관악기를 등장시켰다. 공포는 시각보다 청각에 더 강하다는 증거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체온 시스템 논쟁 앤드 나무 위키. 공룡의 체온은 현대 고생물학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대부분의 공룡들이 소실되어 버리고 일부만 뼈만 남은 화석이 되어버린 현대에 와서는 직접적 증거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 온갖 이론과 가설들이 우후죽순으로 솟아나는 중이다. 공룡이 단순 파충류라고 생각되었던 시절에는 당연히 변온동물일 것이라 생각해서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지만 조류가 수각류 공룡임이 명백해지자 정원동물일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항온동물로 보는 근거로는 공룡이 다른 파충류들과는 다르게 관절이 몸통 아래에 위치하여 활동성이 높고 골밀도가 현생 항온동물인 조류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골격을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도 변온동물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보이며 실제 발자국 화석으로 그러한 활동을 보인 것이 증명되었기에 한동안 공룡은 항온동물이라는 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중생대에는 매우 온난한 날씨였고 공룡의 몸집이 매우 커서 변온동물임에도 체온이 잘 내려가지 않을 것이란 반론이 제기되었으며 실제 중생대와 비슷한 기후에 노출시킨 도마뱀은 항온동물과 같은 골밀도를 보이고 결정적으로 항온동물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비각계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공룡은 변온동물이란 주장도 다시 대두되었다. 비각계란 항온동물의 코에서 발견되는 내쉬는 공기에서 체온과 습기를 회수하기 위한 기관인데 공룡 화석에서 비각계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공룡은 변온동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 용광류는 두개골 위치가 매우 높아 항온동물의 경우 뇌에서 소비되는 산소의 양이 많아 유지할 수 없기에 대형 공룡은 변온동물임이 확실시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온동물설은 다음의 이유로 다시 반박되었다. 첫째, 비각계는 화석으로 보존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화석에서 비각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비각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조류 화석에서도 비각계가 발견된 예가 없다. 둘째, 공룡이 애초에 모든 항온동물에서 비각계가 발견되는 것도 아니다. 현존하는 포유류나 조류들에서도 비각계가 없거나 거의 발달하지 않은 예가 드물지 않다. 셋째, 공룡의 비강은 충분히 길고 넓기 때문에 비각계라는 특별한 구조 없이도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기온이 높아서 공룡이 항온동물일 필요가 없다는 추측도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당시 전반적으로 온난한 기후였다고 해도 극지방은 변온동물이 살 수 있을 만큼 따뜻하지 않았다. 극지방의 빙하가 발달하지 않았을 뿐 추운 겨울이 존재했기에 역시 변온동물이 활동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낮은 기온이었고 실제로 남극과 가까운 지역에서 다른 파충류가 발견되지 않는 것도 낮은 기온 때문인데 이러한 지역에서도 공룡이 번성하고 있었다는 화석 증거가 발견되고 있다. 특히 수각류 공룡에 대해서는 대체로 거의 확실하게 항온동물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 데이노니쿠스와 같은 공룡들은 그 골격에서 보건대 매우 민첩한 행동을 했을 거라 생각되고 민첩한 활동에는 높은 대사율과 일정하게 유지되는 체온이 필요하다. 또한 잡아먹히는 쪽과 잡아먹는 쪽의 비율을 볼 때 이는 파충류나 양서류보다는 포유류에 가까운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작은 수각류 공룡들이 항온동물이라 하더라도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육상 항온동물인 파라케라테리움보다도 큰 20톤 이상의 거대 용광류는 항온동물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체구가 큰 동물들은 체중 표면적의 관계에서 작은 동물들보다 열을 훨씬 많이 흡수하고 천천히 발산하기 때문에 동물이 크면 클수록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신체 구조 없이도 체온을 유지하게 되며 외온성 항온동물, 이런 덩치의 항온동물이면 체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룡이 항온동물이 되려면 심장을 나누는 판막이 있어야 한다. 이는 목 길이만 수미터에서 10수미터가 되는 용광류는 머리에 피를 올려보내려면 동맥의 혈압이 높아야 하는데 판막이 없으면 허파에 가해지는 압력이 너무나도 높아져 허파의 모세혈관이 파열될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 학자들은 공룡들이 판막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는 편이다. 또 그 덩치의 항온동물이면 훨씬 많은 양의 식물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중생대 숲이 초토화되었을 것이다. 또한 대형 용광류는 위도가 낮은 열대 지역에서만 분포했다는 것도 용광류가 변온동물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약간이나마 남아있는 적혈구의 흔적이나 콜라겐 분석을 통해 공룡이 정온동물인지 변온동물인지 확인하기도 한다. 다만 표본이 너무 적어 스테고사우루스와 트리케나톱스 같은 조반목 공룡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최소한 이들 두 종류는 변온동물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각류 공룡들은 온혈동물이고 용광류나 조반목 등의 다른 공룡들은 냉혈동물일 가능성이 있다. 같은 공룡인데도 신진대사가 이렇게 크게 차이날 수 있나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포유류나 어류를 봐도 일부 포유류 종은 냉혈동물이고 벌거숭이, 두더지지 일부 어류 종은 온혈동물 학상어류 등인 것처럼 같은 강 내부에서도 신진대사가 다를 수 있다. 그러다가 2022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연구원 여스마이너 위먼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미네랄 분석과 성장률 분석과 달리 동물의 신진대사의 핵심인 산소 사용에 초점을 두어서 연구했다고 한다. 공룡도 생물이니 당연히 산소로 호흡했는데 이때 신체의 당과 지질, 단백질과 반응에 생긴 분자 폐기물을 분석하며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방법으로 멸종, 현존 동물 모두를 포함한 55종의 동물의 대퇴골을 분광기로 관찰했는데 그 결과 용반목 공룡들의 대사율이 높게 나왔고 조반목 공룡들의 대사율은 낮게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된 문제로는 악어, 익룡을 포함한 모든 조룡류가 항온동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점이다. 악어는 현재는 변온동물이지만 골격이나 순환계의 구조 등으로 미루어 항온동물에서 다시 변온동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익룡 또한 몸이 솜털로 덮여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항온동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만약 공룡과 익룡과 악어가 모두 항온동물이었다면 사실은 조룡류의 공통조상부터가 항온동물이었다는 쪽이 변온동물에서 항온동물로의 진화가 매우 짧은 시기에 조룡류의 모든 분기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났다는 것보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공룡은 중온성 동물이라는 의견이 지지받고 있다. 공룡은 변온동물과 항온동물의 중간 단계의 체온 체계를 가져 체온 유지에 드는 에너지는 현대 항온동물보다는 낮게 반대로 성장과 생산활동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썼으며 그 덕에 남는 에너지가 많아 골판이나 뼈로 된 벽 같은 특이한 구조물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중 일부 수각류종은 체온 유지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내온성 항온동물로 진화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온성 문서 참조.